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쏟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통합위원회를 두고서 거기서 활동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계층, 이념, 남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이냐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동철 전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이 정치 일선에서 약간 좀 떠나 계시다가 예. 지금 결국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 합류하셨는데 예. 사실 의원님은 이 광주에서 사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쪽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대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또 캠프에서 활동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게 글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인데 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게 되셨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예, 우선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릅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의 민주당과 네. 현재 민주당은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다른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게 달라진 좋겠어요. 걸까? 뭐 사람도 달라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이 사람들은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은 그 민생, 네. 실용에 기반한 정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 네. 이런 거였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념과 진영, 그래서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무능,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민생에도 오만, 무능하죠. 아주 오만하잖아요. 그래 그런 이제 이 위선, 이게 네. 내로남불 같은 네. 걸 이게 그게 달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아, 그래서 저는 네. 대선 당시에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딱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뭐가 잘한 게 있느냐. 국민의힘도 네. 국정농단이나 네. 부정부패나 네. 그리고 군사독재를 비호했다고 하는 그런 데서 네.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 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네.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네. 또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민주당도 심판하면서 네.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부채의식이나 네. 국민의힘의 과거와는 전혀 절연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를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지지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은 사실 국민통합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네. 제가 방금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대선 때의 시대정신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네. 지금 시대정신은 뭐냐고 한다면 네. 저는 국민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지고 그렇죠. 네. 지역, 계층, 네, 세대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다 갈라져 갈라져 있어요.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네. 헤쳐나가려면 네. 전 국민적인 어떤 지혜와 힘을 네. 응집시켜도 부족할 판에 네.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그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를 죽이게 만든 사색당쟁이나 네. 또는 구한말에 개화파와 수구파로 나눠가지고 나뉘어서 싸웠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근데 중요한 말씀이죠.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도 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벌써 수차례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옛날 뭐 이명박 정부,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 통합의 의지와 진정성은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해서 이제 활동한 지 한 40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어떤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또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 이제 국민 통합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렇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과제 선정까지는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네. 우선 전문가, 네. 각계 원로들과의 간담회, 네. 토론회, 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워크숍 등을 거쳐서 네.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걸 해왔고요. 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당선인께 중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들을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하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네.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이 국민의힘 쪽의 후보였지만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네, 호남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대선 기간에도 네, 하다가 못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신안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서 네. 처음이죠. 대선 캠페인 기간에 네. 간 거는. 그래서 굉장히 서진 정책을 폈는데 열심히 했고 근데 호남에선 여전히 12% 하락해서 물론 역대 최대로 많이 받긴 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이재명 몰표가 나왔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의 서진 정책 그리고 호남 포용 정책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주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이 호남의 변화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아주 미미한 변화였지만 네. 우선 오피니언 리더들이 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네. 2030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의 예. 오피니디와 2030이.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4, 5% 역대 선거보다 네. 4, 5% 올라간 그것이 네. 수치 자체는 미미하지만 네. 오피니언 리더들과 2030이 상당한 어떤 변화가 네. 감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아직 어떤 상당한 정도의 어떤 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네. 그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서가 아직도 네.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남당, 꼴통당 뭐 이런 네,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개혁 쇄신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에게 보여진다면 네. 그때는 아마 호남민들도 정말 가슴에 문을 열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 네. 국민의힘의 변화된 국민의힘을 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호남에 다 지금 공천을 했어요. 네. 물론 이번에 바로 당선되긴 쉽진 않겠지만 네. 혹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아니면 기초단체장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한 명이라도 당선인을 낼지 그리고 다음번 총선에 한두 명이라도 당선자를 낼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도 이렇게 10%를 겨우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아직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닙니다. 네.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을 아직까지는 제가 국민의힘에 저 자신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서서히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네. 또 변화해서 다가가느냐,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해서 얼마만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느냐, 네. 국민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지방선거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방선거는 또 중앙정치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네. 지방 살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뭐 호남도 지금 호남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과 영남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당제 자체도 지금 적대적이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그 비판과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호남도 영남도 그 점에 있어서는 양당제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뭐 국민의힘. 네. 그래서 정말 일당 독재, 우리는 일당제를 가서 일당 독재라고 그러지 네. 일당 민주주의란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것은 중앙 정치도 아니고 지방의 살림, 지방 네. 재정, 지방의 발전을 원해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단체장을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민주당을 했다면 네. 또 영남에서 단체장을 국민의힘을 했다면 네.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은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필요한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호남에서 민주당 단체장을 선출하면 지방 의원들 있잖아요. 네. 네. 지방 의원들은 민주당을 과반에서 뽑으면 안 됩니다. 아.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영남에서 국민의힘을 단체장을 선출했으면 적어도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할 지방 의원들은 국민의힘 일색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네. 진짜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 수준의 어떤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네. 지방자치가 전부 일당에 의해서 단체장, 지방의원, 네. 광역, 뭐 기초할 것 없이 전부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지방에서부터 저는 그 양당만이 아니에요. 네. 다른 정당도 있을 수 있고 무소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 후보들이 다양하게 국민의 네. 의사를 수렴하는 어떤 그런 지방자치가 됐을 때 네. 지방자치의 어떤 재량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렇죠.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방자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아. 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특히 호남과 영남에서 네. 정말 그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변화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윤당선인이 그 정치적으로 이 중도를 상당히 이제 표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도 어쨌든 합당을 했고 단일화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김한길 전 대표, 이용호 의원 이런 뭐 과거 민주당, 국민의당에 몸담았던 분들을 대거 캠프로 합류를 해서 사실은 좀 중도 지향화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땐 너무 한계가 아직도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들다가 윤석열 정부 중도화 가능할까요? 중도 보수. 네, 제가 방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양당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양당제도 적대적인 양당제예요. 네. 상대를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양당제.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당제 시대를 열자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양당제도 적대적이고 네. 근데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네. 진보 정당은 아주 극좌적인 세력이 아, 네. 네. 예, 또 보수 정당은 아주 극우적인 세력이 네.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극우 극좌, 극우건 그러니까 우익이건 좌익이건 네. 극우 극좌가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은 어떤 패거리를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패거리 정치도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는 종식을 시켜야 되고 이제 중도가 중심이 돼서 네. 진보는 합리적인 사람들 네. 그리고 보수는 개혁적인 보수들이 네. 같이 이렇게 그런 정치를 네. 그게 바로 선진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그와 같은 유럽식의 선진 민주주의 단계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이대남, 이대녀의 투표 행태, 지지 예. 행태 차이였어요. 근데 예. 야, 이대남들은 다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이대녀들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갈렸는데 예. 이게 특히 이대녀 문제에 있어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좀 특별한 생각,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네.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그 이해관계로 이렇게 분열된 것들이 적어도 40대 이상 네. 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2030까지 이렇게 좀 새로 갈라졌어요, 예, 새로. 예. 분열돼 있어서 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과거에 2030은 이 어떤 그 원칙에 충실하고 네. 공정과 상식을 희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그런 경향이 비춰졌다고 하니까 정말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정치권, 네. 윤석열 당선인이 네. 어떻게든 2030을 네. 뭐 이대녀가 됐건 이대남이 됐건 진정하게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우는 게 공정과 상식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 2030부터 다시 그런 원칙으로 돌아가는 네.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강하게 이대남 정책을 펴지 않았나는 얘기도 들고 네. 또 이 여가부 문제가 또 이대녀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가부 문제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이번 인수위에서도 그 많은 논의가 있었던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기가 네. 여성가족부가 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너무 그 소위 진보 운동권 출신들로 네. 그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진영이 구성된 측면이 있고 좀 지나친 팬이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서울시장, 네. 부산시장, 충남지사의 어떤 그런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에 그건 좀 대해서 심했어요. 그걸 비호하고 그러니까요. 두둔하고 여가부가 비호를 성 어떡합니까? 피해 그런 어떤 피해자를 가리켜서 피해 호손이라는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뭐 이대 남뿐만 아니라 이대 여들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까지 나왔는데 네. 뭐 여성가족부를 무슨 양성평등가족부로 뭐 명칭을 바꾸는 수준에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이 피해자인 것에는 피해자이고 불이익을 받았던 측면도 네. 있고 그러나 이제 요즘 들어서서 최근 들어서서는 20대 남성, 20,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어떤 보상도 없다. 네. 또 오히려 여성을 뭐 이렇게 우대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피해의식도 있어서 생긴 문제 같은데 결국은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정치적인 사안으로 좀 가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조만간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다음 달 10일이면 취임을 하시는데 지금 지지율이 의외로 너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게 나온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거 아무리 뭐 이건 그냥 뭐 지지도 조사라는 게 사실 그냥 해보는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가 조금 하락한 것은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내가 인사를 둘러싸고 이제 좀 실망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아마 예를 들어서 집무실 이전이다 그러면 집무실 이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이냐와 같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지 종식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은 청와대의 그 공간상의 문제가 아주 크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보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고리 3인방에게 가로막혀가지고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못 만났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청와대의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은 뭐 시정됐다고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정도의 문제이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청와대 본관을 가려면 청와대 수석들도 승용차를 타고 가야 돼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장관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대면 보고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그 국민 속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은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해를 불식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정말 그 어려운 결단, 중요한 결단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아직 제대로 좀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 직무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네. 대통령 당선인일 때는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집무실 이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집무실 이전이라는 것은 이건 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당선인 이 기간이라는 것은 짧기 때문에 네. 이 짧은 기간에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절차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네. 국민들께 제대로 좀 전달되지 못하고 네.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네.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서도 하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네. 내각 인사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할 때까지는 좀 그 뭐 비판하고 뭐 견제하고 비협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최대한 협조해주고 네.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 평가를 한다고 하듯이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허님은 제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관대한 그 온화한 눈빛으로 네.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윤 당선인과 또 인수위도 사실은 뭐 이 실수들이 나오고 또 무리한 측면도 있긴 한데 야당과 전 정권도 지금 문재인 정권도 너무 안 도와줘요. 지금 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인사 문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조각하시면서 지역, 연령, 성별, 학교, 안배 하나도 안 한다. 예. 전문성만 갖고 따지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국민통합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지역도 조금 보고 너무 편중되지 않게 성별 뭐 학교 이런 것들 다 좀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국민들 보기에 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그걸 너무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안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하겠다. 네. 그런 것이고 그것이 꼭 그때의 안배라고 하는 것은 네.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데 네. 그냥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안배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네.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사람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어떤 그런 그룹에서는 네. 그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네. 지역 안배도 할 수 있고 네. 세대 안배도 할 수 있고 네. 뭐 얼마든지 그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네. 경제와 네.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도 봤다고 하지만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네. 어떤 지역적 통합을 또 고려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능력과 전문성을 무시한 네. 기계적 인위적 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적어도 지역 안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뭐 세대 뭐 그런 여러 가지 안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영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네. 호남은 두 분이긴 한데 원래 호남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원래 서울로 알려져 있었던 분이 두 분 다 이상민 장관 후보자까지.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호남이 좀 서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인사 때는 좀 배려를 해야 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뭐 청문회 오늘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 민주당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청문회부터 무산시켜서 아예 인준 안 해주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후보자 관련한 의혹 있고 논란이 있으면 따지는 건 따지는 거지만 무조건 이게 참석도 안 하고 표결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건? 네, 제가 아까도 그 한의문이라는 말을 네. 썼지 않습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은 하게 해주는 것이 네. 저는 적어도 그 정도의 것은 네. 야당이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네. 따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네. 야당도 찬성 반대를 정할 거고 네. 또 임명권자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특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네. 그것은 야당의 금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란의 한 분이 정호영 복지부 예. 장관 후보자인데 네. 뭐 이분이 진짜 뭐 자식 문제에 있어서 좀 뭔가 반칙을 했느냐 이건 확실히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뭔가 조국 전 장관의 데자뷰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예. 궁금합니다. 예. 이제 뭐 조국 전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가 네. 조금 뭐 비슷한 측면이 있죠. 있지만 저는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 네. 또 뭐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과 네. 같은 이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불법 탈법에 관한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부인과 함께 부모 찬스까지 네. 이렇게 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불법 탈법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빠 찬스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의혹의 제기라 네. 의혹의 제기 수준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네. 청문회 전에 모든 문제 제기를 해버리고 네. 정작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내는 것보다는 네. 물론 청문회 전부터 문제 제기하는 것이야 문제 삼을 수는 네. 없겠지만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어떤 답변을 하고 네. 그걸 국민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청문회와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이는 어떤 국민 여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사자도 임명권자도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명권자도 당사자도 네. 그리고 야당도 청문회에 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최종 판단은 그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보면서 네.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인사 문제는 사실 탈법, 불법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의 여론, 뭐 이게 찬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정호영 후보자 이게 청문회도 야당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안 잡아주면서 끌고 끌어서 정치적으로 다 이용해 먹고 마지막까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걸 끌고 끌수록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효과는 인사 효과나 역효과가 날 텐데 끄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과연 좋은 선택이냐라는 지적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빨리 손절매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네. 그것이 물론 인사권자로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체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지만 국회의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네. 거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정확한 어떤 그 판단을 네. 청문회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 네. 인사권자는 인사권자대로 네. 또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그리고 국민 여론을 보면서 네. 꼭 저는 꼭 법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상당한 다수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네. 인사권자는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뚜렷한 무슨 의혹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무조건 안 된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아마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겁내는 건지
뭐 캥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하면 한덕수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태도까지 보이는데 자, 이 한동훈 문제 갖고 아예 청문회도 안 열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할 수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네. 금도를 넘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저 민주당과 이 정부에 의해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핍박을 해놓고 이제 이 사람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그건 적반하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정정당당하게 청문회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들을 네. 드러내서 네. 그 국민이 동의하면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어떻게 인사권자가 임명을 합니까?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피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싸워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왜 부적격이고 뭘 잘못했는지 해보면은 근데 그 싸움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도 무슨 뭐 국회에 대해서 뭐 야반도주다 이런 말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그런 그건 말은 쓸 필요 후보자가 없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아주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전국에 오늘도 지금 가장 큰 이 논란이 검수완박 법안인데 네. 이게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이 민주당도 받았고 특히나 국민의힘이 덜썩 받았어요. 근데 저희도 볼 때 저걸 왜 받았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 시민단체 뭐 곳곳에서 야당 내부도 그렇고 이걸 왜 했느냐. 결국 야합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윤당선인도 다시 보라 했고 당 지도부도 재논의로 갔는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성급했던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건 뭐 당과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선인 사이에서 이제 네. 결정할 문제고요. 저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검수완박에 임하는 네. 민주당의 의도 네. 그리고 어떤 절차 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우선 의도에 있어서 검수완박을 제기한 민주당의 의도는 저는 대단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검수완박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그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선거 공약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면은 검수완박을 추진 안 했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추진한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따라서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불리하면 검수완박이고 그렇죠. 유리하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수완박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 자기들 비리 덮겠다 이런 그렇게 얘기겠죠.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절차적으로도 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 수사 주체인 검경의 의견 네. 또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 네. 그다음에 이 법조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그렇죠. 네. 그런 변호사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네.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 그렇죠. 국민 여론 국민이라는 게 형사사법에 있어서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간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네. 공청회 한번 안 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이 접근법이 잘못됐다. 저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그 검찰총장 사퇴하신 게 검수완박 반대하시면서 사퇴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대선 때도 검수완박 이런 거 안 된다. 이건 네. 개혁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번에
하여튼 권 대표가 이걸 받았는데 그럼 윤 당선인이 오늘은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국민들도 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이거는 협상했던 거 다시 되돌리고 다시 재협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렇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좀 관심도 있고 내용을 잘 아는 국민들이라면 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데 네. 그것을 알고서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정말 일상 어떤 그 삶에 지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좀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검수완박을 가지고 거의 한 2, 3주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국에 뜨거운 현안이 되니까 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모아진 결론이 네. 이 정치권이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로 지금 모아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그렇죠. 다시 여야 간에 재논의를 하는 게 맞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뭐 그것도 그런 여야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또 국민들이 또 판단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당신들이 재논의하자 그래? 그럼 합의 파기지. 우리는 그럼 원한 대로 그냥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잘못하면은 박병석 중재안도 아니고 원안이면 다 폐기해 버리는 건데 물론 어떤 쪽으로 갈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처리해 버리겠다 해버리고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국민 피해 또 일반 뭐 이 형사 사법 체계 혼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네. 육선이시죠 아마. 아주 정말 국가의 원로 그리고 의정 경험이 아주 풍부한 네. 다선 중진 네. 국가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함부로 어떤 성급한 결정을 하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국민 여론을 이번에 중재안을 낸 것도 그런 취지에서 저는 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중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박병석 의장께서 어떤 역할을 할 여지도 저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박 의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쉽게 통과시키진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지방선거 좀 가보시죠.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뭐 검수완박 논란, 그다음 인사 논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이번 지방선거 어느 쪽이 유리해 보이십니까? 네, 아직도 뭐 지방선거 한 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래서 뭐 선거 한 3일, 5일, 일주일 남겨놓고서도 뭐 국민 여론이 그냥 아주 그렇죠. 바뀌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 거라서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은 상태라 아직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네. 얼마만큼 그러나 아직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고 네. 내각 진용도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나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네. 책임 있게 끌고 가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네.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지방선거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국민의힘 아까도 제가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정말 과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얼마만큼 벗고 네.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냥 윤석열 당선인에 네.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만 해가지고서는 네. 적어도 그것이 국민 여론이 절대 민주당에게 오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어떤 성숙한 자세로 민주당이 얼마만큼 임할 수 있느냐도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열흘 후면 이
문재인 정부 시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 시대로 바뀌는데 뭐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참 실정 여러 가지 실정도 있었고 내로남불도 있었고 참 논란도 많았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어떤 면이 가장 달라진 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려면 네. 문재인 정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네, 그렇죠. 보는데요. 지금부터 5년 전 2017년 5월 10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요. 네. 저 자신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취임사로는 역대 네. 최고라 그랬어요. 정말 뭐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네. 것이다. 서민과 함께하겠다.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그렇죠.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상인들하고 지나가서 소주도 그렇죠. 한잔 하시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대화하고 결과적으로는 무능과 오만과 위선의 극치였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취임사에서 30가지 약속을 했는데 네. 지켜진 것도 하나 있다.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사가 지켜진 게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비록 국정 경험과 경륜은 부재합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책임 총리제라든가 네. 책임 장관제와 같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못한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 부식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네. 정말 전문가에게 국정을 좀 대부분 맡기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국정 경험과 경륜의 부재가 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당선인이 계속해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정말 그 약속을 지켜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저는 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하고 네. 수시로 소통하고 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지금 내세우고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꼭 말만이 아니라 빈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적어도 저는 역대 대통령 뭐 거의 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네. 적어도 그런 측면에 이런 약속들을 지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30몇 가지 약속을 하고 하나도 안 지킨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한 약속은 지키는 그리고 상식에 의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 일단은 한시기구지만 아마 저희가 윤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시기구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이제 공식 출범하고 나면 그 국민통합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인이 계속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지금 인식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지금은 비공식 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대통령 직속의 공식 그렇죠. 기구가 될 거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민 분열적인 요소들, 네. 갈등의 요소들을 네. 과제를 선정하고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네. 그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역할을 저는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면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 싶고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우리 국민들, 광주 시민들의 과분한 지지와 사랑을 네. 덕분에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네. 평생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 정치에 복귀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 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 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바로 서고 올바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네.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 도심에서는 이
검수완박, 찬반을 놓고 또 여러 집회가 열렸는데요. 대선이 끝나고도 이 민심이 모아지질 않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분열된 민심,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